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하정민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주제는 중앙아시아 불교 석굴과 미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석굴 사원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했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미술까지 한 번에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교 석굴 또는 석굴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인도의 석굴 사원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있지. 그렇죠. 아잔타 석굴 다들 아시죠? 지금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아잔타 석굴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불교 석굴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 석굴 사원들, 초기 석굴 사원은 지금 지도에 보시는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데칸고원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도시, 인도의 큰 도시를 말하자면 이제 뭄바이 근처가 됩니다. 또 이외에도 이쪽 지역에도 인도 동부에도 아쇼카 왕 때,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원 전 3세기 경에 만들어진 불교 석굴이 아니죠. 다른 종파의 다른 종교의 석굴들이 제작되긴 했습니다만, 불교 석굴 사원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아잔타 석굴은 이제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초기 석굴들 이름을 말씀드려보면 바자, 베드사, 깔리 그런 석굴들이 있는데요. 이 석굴들은 좀 낯서시죠? 근데 아잔타는 아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잔타 석굴의 일부가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 넘어와서 돈황 그리고 하서회랑의 일부까지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불교 석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그 중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중앙아시아 넘어오기 전에 먼저 어떤 석굴 사원들이 인도에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들을 보는 것인데요. 가장 이른 예들이 이제 바자, 베드사, 깔리 석굴이라고 말을 하는데, 차이티아와 비하라 두 가지를 나눠 봐야 돼요. 근데 당장 용어부터 나오면 좀 덜 흥미롭게 느껴지실 텐데, 일단 형태와 기능이 다릅니다. 먼저 바자 석굴은 기원전 1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년경쯤에 만들어진 석굴인데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석굴을 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건물을 짓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목재 또는 벽돌. 왜 석굴 사원을 만들었을까요? 더워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연 동굴을 이용을 했는데, 인도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은 비교적 좀 서늘한 곳에 있고, 또 암산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 동굴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늘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산을 깎아내서 이런 석굴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옆에 이런 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굴이 중앙에 있죠. 문은 없나요? 문은 왜 없을까요? 지금 보면 확 트여 있죠? 애초에 저렇게 문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문이 없어졌을까요? 네, 나무로 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까지 돌로 제작을 해서 끼워 넣는 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테니까 돌로 대체적인 시설을 다 만들고, 입구는 주로 나무로 이제 만들어서 문을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돌 이외의 다른 재료들은 다 남아있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말발굽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면도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옆모습을 이렇게 투영해 본 쪽으로 보면 꽤 깊숙한 곳에 이런 것이 있고요. 평면도에서 표현하면 이런 원형인데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사리탑, 스투파입니다. 사리탑 맞고 이제 다른 말로 스투파인데요. 기원전 100년 정도라고 했죠. 이땐 불상이 제작되었을까요? 아직 안 되었을까요? 아직 안 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상 제작은 기원 후 1세기경으로 보죠. 그래서 아직 전혀 불상은 볼 수가 없고 불상 제작 이전에 불교라는 종교에서 그리고 석굴사원에서 가장 큰 이제 예배 대상은 스투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스투파가 있고요. 이곳은 이렇게 왼쪽에서 들어가서 그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탑돌이라고 하죠. 보통 어느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안 됩니다. 뭐 약간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늘 오른쪽 어깨에 그 스투파나 탑을 두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석굴사원의 가장 중앙에 이렇게 스투파가 모셔져 있는 것이 이후에 중앙아시아 석굴 그리고 중국의 석굴사원에서도 이런 구조가 이렇게 계속 남아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사진인데 이 왼쪽이 조금 어둡습니다만 여기 사람 크기가 보이죠. 그래서 크기 가늠을 하기 위해서 왼쪽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있다 치면 우리 사람들 키가 보통 이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실내 안에 이런 스투파를 모셔두고 이제 중요한 의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짜이티아라고 합니다. 아까 언뜻 이제 짜이티아와 비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짜이티아는 성소 다른 말로요 성소 예배당 예배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식을 하는 장소, 의식을 집행하는 장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형태는 짜이티아이고 이런 형태가 이제 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하라는 큰 이제 공간에 역시 방형 공간에 그 삼면에 작은 방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장소일까요? 비하라는 그렇죠. 승려들이 이곳에 말하자면 불교 사원의 가장 중심 정각이 이 차이티아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기거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불교 사원이라고 치면 뭐 대웅전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요사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있죠. 여기에 스님들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그러니까 개인 방인 거죠. 그래서 비하라는 이제 승원, 승방 또는 승방굴이라는 말로 그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차이티아 하면 형태가 이런 평면, 말발구평, 비하라라고 하면 방형,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다르고 용어가 다른 것이죠. 초기 석굴 한두 가지 더 보면 이 석굴은 그 깔리 석굴인데요. 이름에 이제 차이티아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것은 아까 바자 석굴보다 한 200년 정도 후에 만들어진 석굴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1세기 혹은 2세기로 보고요. 입구에 이렇게 큰 돌기둥,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좀 자세히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아쇼카 왕이 이런 돌기둥을 많이 세웠죠. 인도 전역에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의 중요한 곳
장소마다 이런 아소카 석주를 세웠었는데 그것을 이제 모방한 형태이죠. 이런 형태가 석굴사원 앞에 만들어졌고 내부를 보면 역시 이렇습니다. 거의 같죠. 말발굽형 평면에 양쪽에 기둥이 있고 중앙에 스투파가 모셔져 있습니다. 크기가 가늠이 되세요? 우리가 가서 서면 이 정도입니다. 키가. 또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모두 많이 들어보신 아잔타 석굴인데요. 아잔타 석굴은 제가 지금 초기 불교 석굴에 아잔타를 일부 보여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 이런 자연 지형에 제작이 됐고요. 가 보시면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끝까지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쪽부터 오늘날 그러니까 편리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겨 놓은 거예요. 이쪽 끝까지. 그래서 총 29개의 큰 석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이쪽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굴이 여기 있어요. 9, 10, 11, 12.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굴부터 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굴들은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인데 이후라 하면 한 5세기 이후예요. 근데 초기 기원후 1세기 경에는 요 네 굴이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체를 보면 여기입니다. 9굴, 10굴, 11굴, 12굴이 되는데요. 9굴과 10굴은 크기가 차이가 나죠.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규모가 10굴이 훨씬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9굴, 10굴. 그래서 9굴, 10굴 둘 다 아까 평면도를 다시 볼까요? 네, 여기가 9굴, 10굴. 어떤 형태죠? 9굴, 10굴은 짜이티아, 비하라. 둘 중에요? 짜이티아. 그러면 이렇게 말발굽형 평면에 가장 안에 스투파가 모셔진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11굴, 12굴은 비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9굴은 이렇게요. 유사하니까 그냥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굴도 전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에 이렇게 큰 스투파를 한 구 모셨습니다. 12굴이에요. 아까 비하라 평면도에서 보셨을 때 직사각형 형태의 세 면에 이제 각각 방이 만들어진 이런 형태인데 궁금하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평면도에서 보시면 잠깐 전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말고 이런데 친절하게 이런 선을 그어놓은 곳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바자석굴이었는데요. 여기는 하나가 있죠.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돌 침대. 그러니까 돌을 다 조각을 해서 안에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침대랄까 벤치랄까 그런 공간을 남겨두고 깎아내는 거죠. 거기 앉아 계시거나 뭐 누워서 잠도 자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약간 큰 방에는요. 양옆에 그런 것이 있죠. 둘이 쓰는 방, 혼자 쓰는 방.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평면도에 그런 그 몇 개인가 양쪽에 있나 하나, 그러니까 독방인가 둘이 2인용인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평면도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공간이 있죠. 이게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자려면 편하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인도의 그 초기 불교 사원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인도의 뭄바이 근처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그것이 여기서 보면 이쪽이었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불교 석굴이 간다라 지역 쪽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예 중에 잘 알려진 예가 이제 바미안 석굴 들어보셨습니까? 바미안에는 이쪽 이 큰 벽면에요. 거대한 이제 굉장히 긴 돌로 만들어진 절벽에 총 500여 개의 석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이제 좋지 않고요. 그 중에서 여기 큰 감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인데 각각 이 큰 불감을 가득 채우는 대불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서대불, 동대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외에도 요 사이사이에 구멍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석굴이었습니다. 석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려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불상을 예배하고 예불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왼쪽에 서대불 55m요. 그리고 동대불 38m. 이 제작 시기를 제가 좀 전에 물음표로 해놓았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법현과 현장 스님이 이곳을 지나가셨는데 그때 이 상들을 보고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전에는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불상은 또 역시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괴돼서 의도적으로 파괴됐고 여기가 텅 비어있는 불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미안 석굴이 이제 그 인도 서부 지역에서 만들었던 석굴 사원이 이제 간다라 지역에서도 제작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카시미르를 지나서 카라코람 산맥 지나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을 사이에 두고 서역 북도와 남도가 나뉘죠. 특히 이 서역 북도에 쿠차라고 하는 도시에 석굴군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키질 석굴이 굉장히 잘 알려진 석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는 이제 돈항이라고 써 있는데요. 돈항 석굴 너무 많이 유명하죠. 잘 아실 텐데 키질 석굴과 돈항 석굴 그리고 돈항에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서안까지 이르는 길이 있죠. 그 길을 하서회랑이라고 하고 그곳에 그 각각 소도시마다 석굴들이 하나씩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석굴 따라서 불교 미술, 조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어떤 공통 양상들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됩니다. 이건 같은 지도인데요. 약간 더 잘 보여서 쿠차 지역의 키질 석굴 또 그 외에 다른 석굴들도 있어요. 좀 더 규모가 작은 쿰트라 석굴, 키질 석굴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여기 돈항 여러 길이 합쳐진 곳에 이제 돈항이 있습니다. 먼저 키질 석굴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굴을 예로 들어서 이제 전경을 살펴보시면 이렇고요. 입구에 이런 표지판을 보면서 계단을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되면 이런 전경을 보게 돼요. 이 절벽면에 작은 구멍들 하나하나가 다 석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비된 모습이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죠. 벽면이 다듬어지고 여기에 이제 방문객들, 방문자들 이미지들이 같이 있어서 대략적인 규모가 감이 잘 오실 것 같고요. 키질 석굴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가면 이제 입구에 좀 전에 본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가장 그 키질 석굴의 전경하면 많이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이런 형태가. 그런데 그 입구에 보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구마라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마라집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불경을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중국어
한문으로 번역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구마라집의 아버지는 이제 인도 출신 굉장히 고위, 그러니까 귀족이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쿠차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쿠차로 넘어와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쿠차 공주와 결혼을 했고, 이제 구마라집은 쿠차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인도로 가서 이제 그쪽 언어도 통달을 하고 또 다시 와서 쿠차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뭐 출가를 하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이 쿠차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왕조에 소속이 되고 이제 불교 경전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언어 천재였다고 불리죠. 그래서 단순히 직역이 아니라 의미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굉장히 의미 전달을 아주 잘한 그런 한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가 태어나서 나중에 그 승려로 생활을 했던 키질석굴의 이제 대표적인 석굴 어떤 형태, 특징을 알려줄 수 있는 예로서 제가 제 38구를 골라왔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굴을 딱 들어가서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죠. 원래 이렇진 않았고요. 여기에 다 채색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 불감 안에는 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키질석굴도 그렇고 좀 이따 살펴볼 도낭석굴도 그렇고요. 상은 다 소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석굴들은 어땠냐면 지금 불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인도에서는 스투파가 가운데 모셔져 있었는데 다 암산, 바위로 산을 깎아 들어가서 만들었죠. 다 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키질석굴은 이 부분은 다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 위에다가 뭘 새기거나 하지 않고 그 위를 다듬어서 다른 재료를 덧붙여서 벽면을 더 잘 매끈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불상도 이걸 조각해서 만들지 않고 다른 재료, 그러니까 소조상을 만들어서 안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그런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로 대충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다른 재료를 진흙이나 짚을 섞어서 만든 재료로 이렇게 덧붙여가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요는 돌로 된 부분만 남아 있고 다른 재료는 세월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돌 조각들은 뭐 돌에 글자를 새기면은 그것이 가장 오래 남을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뭐 종이에 쓰거나 비단에 쓰거나 나무에 새기거나 다 이제 화재에 취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은 이 부분이 샥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다른 벽면들에 그려진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인면도를 보면 지금 요 안이 텅 빈 여기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감이 오시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 통로가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쪽 갔다가 연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뒤를 돌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평면도를 보시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평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기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촬영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공간감이 인도 불교 석굴에서 보셨던 차이티아 형태 있죠. 물론 말발굽이고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그 뭐 다른 점을 막 열심히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안에 중앙에 스투파를 돌듯이 이렇게 중앙에 이걸 돌면서 의식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석굴을 중심주굴이라고 해요. 가장 중앙에 기둥이 있다. 근데 그 기둥을 왜 이런 기둥을 한복판에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 인도 불교석 굴에 스투파가 있었던 이런 차이티아 석굴의 평면을 이어서 그것이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면 이 38구를 비롯해서 이런 석굴 타입이 굉장히 여럿 있는데요. 키칠 석굴에 여기 그려진 그림과 이 입구 위쪽에, 그러니까 요 반대편에 우리가 석굴을 들어가서 돌아서 우리가 지나온 문 위, 문 상방을 바라보며 있는 그림이 굉장히 연결이 되는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그려져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좀 깜깜하잖아요. 저 살짝 빛을 들게끔 촬영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태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반대면에 이쪽을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본 두 장면을 합쳤습니다. 뭐 짐작가시는 뭔가 떠오르는 주제나 용어 있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정답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틀리셨습니다. 여기가 얼굴이고요. 머리고요. 발이에요. 발을 누군가 만지고 있죠. 와불이죠. 근데 그러니까 와불은 말 그대로 이제 누워 계신다는 뜻이고, 왜 누워 계시죠? 열반. 네. 불열반 장면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80세에 열반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이제 가섭존자가 멀리 가까이 없었어서 시신이 움직이질 않았다고 하죠. 근데 가섭이 돌아와서 이렇게 가섭에게 발을 보이시고 가섭이 발을 만지자 이제 그때 시신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열반 장면에서 항상 이렇게 발을 만지고 있는 그 불제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가 어려운 거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가서 최대한 잘 찍으려고 해도 이렇습니다. 네. 이것은 인터넷에서 온 사진인데 실제 크기가 이 정도예요. 아주 넓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열반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불제자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보살들이 이렇게 열반 장면을 굉장히 슬퍼하며 약간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럼 불열반 도를 보고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 상단에를 보면 이렇게 반원형의 공간이 있죠. 여기에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투시도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불열반상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각종 불전 장면들, 자타카 아바다나 뭐 불전 비유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마를목골 형태의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불열반 장면인데 이것과 마주 보는 곳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이 푸른 색깔 안료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우리말로 청금석, 라피스라즐리 어디에 가면 많죠? 페르시아, 이란 지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이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도자기에 어디 나타납니까? 청아백자 들어보셨죠? 백자 위에 청아 안료를 그려서
조선 초기에 사치품이라고 금지하잖아요. 금가루보다 더 비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키질석골에는 이 안료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푸른색을 내는 안료가요. 이 부처님일까요? 보살님일까요? 부처님 불상과 보살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장 쉽게 어떻게 볼까요? 장신구의 유무. 그렇죠? 분은 보관도 썼고요. 팔찌도 보이고 목걸이도 보이고 보살이죠. 보살인데 다른 사진도 다 비슷한데요. 다리 자세가 특이하죠. 발을 혹시 해보시겠어요? 이해하셨는지? 무릎을 벌리고 발목을 교차시켰죠. 이렇게 가부좌는 위로 올려야 되는데 내려서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으시, 선생님들 지금 앉으신 대로 앉으셨는데 발목을 꼬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세입니다. 무릎은 벌리고. 이런 자세를 교각좌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교각, 다리를 교차시킨 좌죠. 교각좌라고 부르는데 어느 보살만 이 자세를 취해요. 미륵보살. 네. 그래서 이거 다시 미륵보살은 어떤 존재십니까? 지금 현 시대에는 없고 미래에 오실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할 존재가 바로 미륵보살이죠. 현재는 어디 계시게요? 도솔천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세요. 도솔천. 그래서 도솔천의 미륵보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보살의 형태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불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미술에서 보살로도 나타났다가 불상으로도 나타났다가 그런 존재가 이제 미륵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불상으로 장신구 없이. 이때는 이런 미륵보살의 모습인데, 그러면 아까 전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옆에 열반사항이 있다가 여기에 불열반을 보고 나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을 드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다음 존재는 미륵보살인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열반과 이제 미륵, 이어질 미륵보살님의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 그래서 열반과 미륵의 이제 도상학이라는 일본의 이제 미야지 아키라라는 학자가 그런 용어로 이제 책도 썼고요. 근데 거기에 주요하게 이제 열반과 미륵보살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그러니까 석가모니 일생 장면이 이제 열반에까지 쫙 펼쳐지고, 그리고 이후에 미륵보살례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배치가 눈에 띕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 없죠? 이거 왜 없게요? 그렇죠. 누가 떼갔어요. 좀? 네. 독일에 20세기 초에 탐험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많은 유럽 학자들이, 유럽 고고학자, 연구자들이 많이 다녀갔죠.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 중에서 이 지역 벽화를 가장 많이 가져간 나라는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린베델이나 르꼬크 같은 유명한 학자가 가서 이렇게 좋은 부분을 떼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여기 갖다 붙이지는 못하지만 디지털로 그 뭐라 그러죠? 실제
이미지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상 현실로서 이렇게 합치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이렇게 이 파편들을 다 찾은 거예요. 원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실제 가면 이제 이런 모습밖에 볼 수가 없지만 이제 이 여기 원래 있었던 그림들을 각각 찾아서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로 이제 복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키질석굴을 좀 봤고요. 이제 키질석굴에서 이제 서역 북도에 있었고 이제 도낭이 여긴데 이제 도낭을 거쳐서 중국 서안에 여기가 지금 현재 서안, 당시 이제 장안이라고 불렸던 이런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하서회랑이라고 불러요. 흔히.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국에서 실크로드라고 하면 이제 서안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도낭까지. 그래서 중국 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을 출발을 해서 도낭까지 난주 여기 각각 빨간색 점들이 있죠. 그 점들을 이어보면 난주, 무의, 장액, 주천, 도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빨간색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하서회랑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하서회랑은 그 용어를 풀어보면 하는 이제 황하를 뜻하는 말이고 서는 서쪽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회랑은요. 긴 복도와 같은 좁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서회랑을 말을 풀어보면 황하의 서쪽에 긴 복도와 같은 길 황하의 서쪽에 긴 복도와 같은 길이라는 의미고요. 이 지역을 보면 북쪽에 고비 사막이 있고 몽골 고원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큰 산맥이 있고 티베트 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그 경계가 형성이 돼요. 길이 이렇게 좁게 외통수 길입니다. 갈라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지역 말씀인데요. 북쪽에는 지금 고비 사막이 보이고 몽골 초원이 보이시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지금 기련 산맥이 있고 그리고 티베트 고원이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줄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낭에서 서안을 향해 간다 하면 그 긴 길 내내 이런 풍광만 보입니다. 오른쪽에 이런 산맥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서회랑 길이는 뭐 북서 남동 방향으로 좁고 긴 평지이고 길이가 약 1000km에 달하고 폭은 넓은 구간은 한 100km까지 된다고 하고요. 좁은 구간은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해발이 1000에서 뭐 1500m이고 이제 회랑처럼 길게 뻗어 있는 협곡이 이제 마치 달리는 회랑 같다고 해서 하서주랑 주자를 쓰죠. 하서주랑이기도 하고 감숙성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숙주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서회랑, 하서주랑, 감숙주랑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길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빨리 설명드리면 실크로드의 개척 너무 잘 아시죠? 언제 누가 개척을 했느냐, 왜 개척이 됐느냐. 실크로드가 하서회랑은 오늘날 감숙성에 있고 중국과 흉노의 오랜 싸움터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중국에서 흉노를 누르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실크로드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다른 길이 그 산맥과 사막 때문에 막혀 있는 길이라. 그래서 중요한 서역 진출로였고
그래서 한나라에서 당시 한나라였으니까요. 서역으로 통하는 길인데요. 흉노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서역이라고 말하는 이곳이 그 흉노들의 이제 터전이었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비옥한 땅, 중국이죠. 그 중국을 위한 중국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침략을 위한 전투로의 중요한 전략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기를 빼앗기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한나라가 이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실크로드가 개척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명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장건. 그래서 한 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흉노보다 서쪽에 있었던 그 나라가 월주국이었죠. 이 월주국이 어느 나라를 세웠다고요?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었는데 쿠샨. 네, 불상을 처음 만들었던 쿠샨 왕조를 바로 이 월지가 이쪽에서 흉노가 서쪽으로 밀려나니까 원래 그 사이 그 서쪽에 있었던 월지가 더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 서북 쪽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쿠샨 왕조였고 그들에 의해서 불상 제작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흉노보다 서쪽에 있었던 그 월주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장건을 파견을 한 거죠. 그런데 장건이 장안을 출발해서 열심히 가던 중에 흉노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거의 다시 우여곡절을 겪고 13년 만에 다시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계속 장건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나라는 당시에 이제 흉노와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당시 하소회랑을 다스리던 흉노의 이제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우현왕이 한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대로 군대를 모두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 우현왕이 다스리던 통치 지역, 그러니까 무위, 장액, 주천, 도낭을 각 네 도시였죠. 그곳에 하서 사군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무위, 장액, 주천, 도낭에 각각 군을 설치하는 거죠. 하서 지역에 네 군을 설치를 했던 것이고 거기 한나라 백성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서안에서 난주를 따라서 도낭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들이죠. 무위, 장액, 주천, 도낭. 이곳을 이제 하서회랑의 가장 중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낭 지역은 이때 한무제가 흉노를 서쪽으로 몰아냈고 좀 전에 말한 그 하서 사군 중에 도낭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양관과 옥문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에 양관, 옥문관이 있죠. 각각 유적을 오늘날도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지금 한대 초기의 영토는 이 초록색 윤곽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무제 때 이제 서역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영토가 이렇게 넓어진 거죠. 오늘날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 서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전부 한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 역사서 서역전에 중국과 서역 사이의 관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요. 옥문 양관으로부터 서역으로 나서면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도낭 근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선에서 남산, 그러니까 누란에서부터 요 곤륜산맥을 끼고 이 남산을 북쪽을 끼고 강을 쫓아서 가면 야르칸드에 이른다. 여기가 야르칸드거든요. 이게 남도를 이룬다라고 돼 있고 한편 투르판의 요 근처에서 천산산맥을 끼고 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면 카슈가르에 이른다. 이 북로. 그래서 한나라 서역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서역 북로와 남로죠. 그래서 이쪽 지역 이름을 말할 때
천산남로, 천산북로, 서역남로, 서역북로, 남북도 막 헷갈리게 해놓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천산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산산맥 북쪽으로 난 길을 천산북로라고 하는데 이 길 그 남쪽은 다 천산남로죠. 근데 천산남로를 더 구분하다 보면 이제 지금 여기에 설명된 서역, 남로와 북로로도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소회랑의 불교 미술이 본격적으로 볼 텐데 이제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 종교가 만나고 융합한 지역인데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고 더 서쪽으로 가면 유럽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은 제가 주제로 보는 굴들은 이제 석굴, 불교 석굴이라서 불교가 주제지만 이 이외에 뭐 조로아스터교 잘 아시죠? 그리고 기독교 유적들도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불교 석굴이 이제 수적으로 따지면 불교 미술, 불교 석굴이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 불교 석굴, 불교 미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소회랑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뭐 그냥 종교가 전해졌나 보다라고 그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 도시의 외관을 전부 바꿔놓았다고 해요. 불교가 들어가면서. 불교가 들어가면서 외관을 바꿨다. 뭐가 만들어졌길래 도시 전체의 전경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그림 보세요. 서안의 탑 모습인데요. 이런 구조물이 없었던 거죠. 불교와 함께 가장 이제 시각적인 그 구조물로 눈에 띄는 것이 높은 탑의 설치, 건축. 그렇죠? 오른쪽은 또 다른 시대의 다른 도시지만 이런 굉장히 높은 탑의 설치고요. 그리고 불교 건물, 불교 사원 건물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는 지금 낙양의 용문석굴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암산이 있다 싶으면 석굴이 개짝되었고요. 굉장히 여러 개의 불교 석굴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규모의 불상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불교 사원, 건축 중에 탑, 불교 석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외관까지 바꾼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물질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단지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깊이 침투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빨간색 원에 있는 이제 도낭부터 이렇게 서안까지 내려가 보면서 있는 석굴들을 살펴보고자 할 텐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먼저 개요 석굴들 위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도낭이 여기 있죠. 도낭 주변에도 여러분 도낭석굴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도낭석굴이 이제 가장 큰 예가 도낭 막고굴입니다. 도낭 막고굴이 있고 근데 이외에 다른 굴들도 많이 있어요. 동천불동, 서천불동, 유림굴 등. 그리고 주천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불교 석굴보다 이후 그 가역관, 뭐 만리장성 그리고 정가가 5호분, 4세기, 5세기 고분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액에는 뭐 금탑사 석굴, 마제사 석굴, 문수산 석굴군 대불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무위에는 또 천재선 석굴, 그리고 난주에 병령사 석굴이 있고 천수에 맥적산 석굴이 있고 참 석굴들 많죠. 다양한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장안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도낭 막고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양주라고 불렸습니다. 중국에서 양주 지역이다 하면은 이제 이 지역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낭 막고굴 전경이에요. 여기 굴 입구들 하나하나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다 굴 하나하나가 되겠고요. 네. 월아천이라고 부르죠. 월아천이라고 해서 여기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의 오아시스요. 오늘날도 이렇게 물이 있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월화천이 있고 이 지역에 이제 도낭이 있고 옥문관과 양관 아까 말씀드렸죠. 한나라 때 만들어진 그 유적지가 남아 있고 여기가 월화천 그리고 막고굴은 이제 도낭 다른 말로 천불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및 도낭 석굴 시기 구분을 하면요. 이제 중국 왕조표를 쫙 늘어놓고 이제 동쪽 말고요. 이 감속성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들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늘어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 불교 석굴은 도낭 석굴 시작은 대체로 이 시기로 보고 있어요. 5세기. 그래서 5세기부터 한 14세기까지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약 492기의 석굴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관련 책들을 보면 366년에 승려 낙준이 이 도낭에서 굴을 개척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4세기 아니에요. 그렇죠? 4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그가 개척했던 굴은 이제 작은 감실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 뭐 벽화나 채색 벽화나 조각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492기의 석굴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492기의 굴은 전부 화려한 채색을 한 그 벽화가 많이 장식된 그리고 불상도 안에 모신 물론 많은 예들의 그 소조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조각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벽화가 굉장히 많이 잘 남아있는 그런 굴들만 해서 492기입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 석굴들은 200여 개가 더 있다고 해요. 그냥 굴만 이렇게 파놓은 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량, 북위, 서위, 북주, 수, 당 그리고 이후에 이제 티베트의 침략을 받죠. 그래서 티베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량부터 한 9세기, 10세기까지 아주 활발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159굴 유마경 변상도에서 그 아래에 각 시대의 왕들 모습이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유마경변 아래에. 근데 지금 이때는 토번, 티베트 지배기였고 이때 이제 토번 왕들의 모습, 그들의 복식이 드러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가 되겠습니다. 각각 어느 시대에 어느 종족이 어느 민족이 후원을 했는지 그 석굴을 이런 그 공양자들 이미지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낭은 20세기에 흔히 재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뭐 재발견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20세기 초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영국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가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그가 역시 촬영한 사진. 오늘날은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낭 막고굴 하면 그 중에서 장경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16굴의 부속굴인데 여기 보면 굴을 들어가죠. 그럼 이 굴이 16굴이에요. 16굴인데 그 오른쪽으로 숨겨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숨겨졌다고 했냐면 이 발견 당시에 여기에 칠이 되어 있었고요. 전혀 아무것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이 위를 덮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공간이 있었으리라고 상상을 못할 뭔가 감춰진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 16굴의 부속굴이 17굴이고요. 이것이 16굴, 요 장경동이 17굴이게 되겠네요. 이 안에서 불교 경전, 불화 등 고문서가 대량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16굴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중심주굴로. 그런데 여기에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을 덮어버렸어요. 입구를 막은 것이죠. 이렇게 인면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동이 왜 만들어졌는가는 또 이야기가 많고요. 12세기경에 그 귀한 문서들을 이제 못 가져가게 그리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을 만들고 그 앞을 아예 메웠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누가 왜까지는 알 수가 없고 대략적인 시기는 이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문서들에 이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가 많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모아보건데 대략 어느 시대 문서까지 있으니까 언제쯤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왕원록이라는 도사가 1900년에 장경동을 발견했어요. 발견. 그래서 그가 이 굴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발견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고문서들이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뭐 자기만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 당시 관리에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 지시나 이것을 어떻게 소중히 관리를 해라 뭐 그런 지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1907년과 8년에 각각 영국의 우럴스타인, 그러니까 헝가리 태생의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을 탐험하고 있었던 우럴스테인이 1907년에 방문을 했고 그 몇 달 뒤에 폴 펠리오는 이제 프랑스 학자였죠. 1908년에 도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원록이 이제 그들을 만났을 때 대량의 문서를 넘기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문서들이 지금 이 이미지 보시면 이 학자가 프랑스의 폴 펠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인은 중국어를 못했다고 해요. 한문을 읽을 줄은 몰라서 이제 조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가장 처음에 이제 이 문서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상태 좋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문서들 위주로 골랐고요. 그리고 폴 펠리오는 근데 한자를 아주 잘 읽는 그런 학자였죠. 그래서 이 왕원록과도 직접 소통을 했고 그래서 이 안에서 3주 동안 촛불을 켜고 여기 사진 촛불이죠. 촛불을 켜고 많은 문서들을 직접 읽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헌들을 뽑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스타인이 가지고 간 문서들은 영국 도서관에 그렇죠? 그리고 폴 펠리오가 가지고 간 인물들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발견 불교 경전들, 그러니까 이 장경종 문서들에는요,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두루마리 보이시죠? 오늘날 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은 두루마리 형식의 문서들이 많고 여기에는 이제 불교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자면 불교 경전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뭐 각종 문서들, 관공서에서 작성한 문서도 있고 그리고 사사로이 사적인 어떤 편집글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 된 경전뿐만 아니라 뭐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 민족들의 예를 들어 쿠차어, 위구르어, 소고드어 등등 다양한 언어의 그 문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연도가 분명한 이제 868년 함통 9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는 이제 금강경 불교 경전 중에 한 부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문서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일부에 이제 이런 회화편들이 있습니다. 이 회화도 두루마리로 돌돌돌 말려 있는 것이죠. 거는 그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 전체, 오른쪽이 이 여성의 일부 모습인데요. 일로보살도라고 해서 호암미술관 전시 지난주 일요일 날 끝났죠. 그 전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나왔었어요. 출품이 되어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이 장경동에서 나간 것이었고 이 일로보살도는 우리가 사망을 하면 우리를 극락정토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그럴 보살의 역할인 거죠. 이때 이런 그림을 제작했을 때 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극락까지, 정토까지 잘 이끌어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보살의 모습입니다. 폴펠리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3주 동안 촛불을 켜고 문서를 탐색했는데 그가 가지고 간 대표적인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이 있습니다. 왕오천 축국전이 보면 이렇게 이 문서에서도 보면 아실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이 없습니다. 제목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기록에 전하는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의 일부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폴펠리오가.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인 거죠. 거기서 문서를 바라보다가 자세히 보다가 이것이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문서도 이제 폴펠리오에서 지금 프랑스 파리 국가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전 문서뿐만 아니라 또 역시 이런 그림이요. 견본채색이니까 비단의 그림이죠. 역시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고 관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그 손마다 눈이 그려져 있는데 손바닥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그래서 천수천안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수월관도까지 있는 그래서 여기도 그 언제 그린 건지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943년 제작. 역시 그 파리 국가도서관과 미술품들은 김해뮤지엄에 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김해미술관, 김해뮤지엄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인과 펠리오가 굉장히 많은 문서를 구매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리 왕도사가 나름 보고를 했었어도 그냥 잘 가지고 있어라는 식의 반응만 보였던 중국 관리들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다시는 외국인들에게 넘기지 말도록 다 북경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북경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있었던 후에도 이제 일본 오타니 코지 있죠. 오타니 탐험대, 일본과 러시아 탐험대가 이 도낭에 가서 왕도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역시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각각 귀국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왕도사가 많은 양은 북경으로 보냈겠지만 일부는 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 작품들은 이제 구법승이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죠. 여행하는 승려 모습. 두루마리를 잔뜩 싣고 주로 구법승들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오늘날 우리처럼 비행기 타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대당사역기를 읽다 보면은 같이 갔던 무리 중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각오를 하고 떠나는 길인데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법승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구하는 스님들. 그런 이미지요. 경전류들을 등에 잔뜩 지고 여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살상이 그려진 이런 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떻게 소장이 됐는지는 또 아시죠? 오타니 코지가 가지고 귀국했던 그 유물들 중에 당시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던 박물관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고스란히 그래도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꽤 중요한 유물들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낭 막고굴 석굴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긴 다리가 있고 이렇게 막고굴이라고 써 있죠. 원래 막고굴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하도 많으니까 막고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고요. 굴 배치도인데 여기에 16, 17 이게 장경동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구충르라고 바로 뒤에 볼 이미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 절벽면에 석굴이 기착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석굴은 무슨 향이죠? 동양입니다. 동양으로, 모두 다 동양으로 개착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석굴이 가장 입구에 가깝게 아주 높아서요. 가장 눈에 띄는데 제96굴입니다. 구충루라고 불려요. 7세기 후반 당나라 때 만들어진 굴이고 이게 9층이라서 여기 하나하나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상이 있습니다. 최대로 잘 찍은 게 이래요, 사진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상상이 가실 텐데, 입구로 여기 사람 크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무릎과 손이 보이겠죠. 여기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올려다 보면 부처님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이런 도면을 그리면 이렇게 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대형으로 불상을 만드는 일이 이제 당나라 때 몇 기의 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처님은 대체로 미륵불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륵불, 이 땅에 내려온 상태, 그 이후에 미륵불을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도낭 막고굴 북쪽 구역에 지금 굴의 나열이 되기 쉬워서 좀 그 흐름을 그래도 가지고 보시면 먼저 이제 초기 석굴들을 볼 텐데요. 268굴, 272굴, 275굴 굴번호가 제각각 매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것은 이제 도낭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번호고요. 아까 스타인도 있고 펠리오도 있고 20세기 초에 이 지역을 찾았던 많은 그 탐험가들이 저마다 굴 이름을 붙였어요. 굴 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장대천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 굴 번호가 이 사람은 몇 굴이라고 불렀던 굴이 이 사람은 몇 번이라고 불렀고 저 사람은 몇 번이라고 불렀고 그게 굉장히 매치시키는 게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냥 중국 도낭연구원에서 제시한 이 굴 번호를 따릅니다. 다 북량 5세기에 제작한 굴들인데요. 그중에 275굴 높이가 한 3m 정도 돼요. 이상도. 그냥 작지가 않고 꽤 큰
어느 보살이요? 미륵보살. 그렇죠? 교각좌. 아까 이 자세 다들 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살이니까 보관, 옷걸이 다 장식을 두른 미륵보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솔천상의 미륵보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 옆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고 불감이 각각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불상, 보살상들이 안에 각각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보살님의 왼손이 일부가 보이는데요. 미륵보살의 여기 손가락 잘려나간 부분을 보면 이제 소조상임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심도 살짝 보이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데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이 보여서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일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 그려진 그림들이 어떤 내용이 많이 그려지냐면 부처님의 생애나 전생 이야기.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는 불전도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그 과거생, 전생 이야기들은 본생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처님이 이 석가모니로서 태어나기 전에 과거 굉장히 여러 번의 생애를 사는 동안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존재를 살리거나 보시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그런 그 공덕들이 쌓여서 석가모니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지금 275글에 미륵보살의 왼쪽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요. 이 이야기는 이제 12왕 자타카라고 부르는데요. 12왕 석가모니가 과거생에 12왕이라고 이라는 인물로 있을 때 매가 나타나서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 비둘기가 너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이제 측은지심이 발해서 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무릎에서 허벅지 그 살을 떼줄 테니 그만큼 떼줄 테니 비둘기를 잡아먹지 마라. 그래서 매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살점을 도려내는데 여기서 주로 이 작품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주로 양팔저울이 많이 등장을 해요. 다른 애들에는 한쪽에는 비둘기가 올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난 살점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베어서 올려도 계속 비둘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뼈가 다 드러나고 이제 살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갔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 떼내라 그러고 있었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제석천이 그 12왕의 그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둘기도 살고 다시 원상복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칼을 들고 살점을 베어내는 인물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주제가 254굴에도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딱 보면 어떤 장면인지 알게끔 도를 한 것인데 이제 제 85굴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양팔저울, 비둘기, 살점. 이것은 이 아래 장면인데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요. 8세기 후반경부터 9세기 전반까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보로부두르에 여기서도 양팔저울 같은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살점을 도려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보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봤고 그리고 이 장면에 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광왕 본생이라고 해서요. 자기 머리를 부처님에게 바친 그런
그런 이제 월광왕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 월광왕의 목을 베는 장면이 묘사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바치는 왕이 이제 월광왕인데, 그 전에 그러지 말고 이제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바치면 어떠겠냐. 그래서 여긴 머리가 3개 있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이 정도로 하자. 직접 바치시는 맛이라는 권유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좀 색깔이 변해서 시꺼멓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칼을 들고 월광왕의 목을 자르려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생담과 불전 이야기는 지금 도낭석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보는 장면은 우리 쿠차 키질석굴이에요. 우리가 같이 봤던 굴은 이제 38굴이었고, 그리고 17굴에 이 38굴은 제가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에 도솔천상의 미륵보살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마름목골, 여기가 천장의 중앙축을 가리키고요. 그 좌우로 이어지는 천정 부분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선을 그려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름목골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선이 아니고 또 이런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각각 어떤 본생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표현을 한 거죠. 저렇게 본생담 이야기가 풍부한 것이 이제 키질석굴부터 있었고, 도낭석굴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자세히 많이 그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도 초기 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 254굴이고요. 북위 6세기 전반인데 굴 형태가 역시 중심주 굴인 것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옆면을 보면 이렇게 불전도, 본생담 등등 이야기가 이렇게 화려하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중심주굴이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질석굴과 그리고 인도 차이티아 형태까지, 그리고 중심주굴의 옆면에 이런 그 존상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 아래인데 위에 이런 존재는 이제 너무 아시겠죠? 미륵보살, 교각보살, 도솔천에 계시는 그 아래에는요 불상의 모습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성도 장면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럴 때 하는 수인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죠? 항마촉진, 오른손을 내려서 바닥을 짚고 있죠. 항마촉지라는 게 내가 마왕을 물리치고 지신을 부르는 거죠. 땅의 신, 촉지인, 바닥에 손을 대서 지신을 불러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 단계인 것을 이제 목격자가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달라, 그런 의미에서요. 굉장히 주변이 어수선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의미는 성도하기 직전에 마왕이 방해 공작을 펼쳐요. 각종 시끄러운 소리도 내고 마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또 여기 세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 그림이 제 컴퓨터 화면이 좀 더 낮게 보이는데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요. 뭐냐면 그 마왕이 자기 딸들을 보내요. 미인계를 써서 석가모니를 유혹하게, 그래서 그 성도를 포기하게. 근데 전혀 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작전은 실패하고 오히려 이 세 딸들의 모습이 굉장히 추하고 늙은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소란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런 석가모니 불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12왕 자타카가 이 굴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생담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마하살타 태자 본생,
있어요. 마하살타 태자 본생은 어느 날 삼형제가 이제 사냥을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호랑이 굶어 죽어가는 아사 직전에 호랑이 가족을 만난 거예요. 엄마 호랑이랑 새끼 호랑이들이 다. 너무 가여워서 내가 내 몸을 줄 테니 나를 잡아먹고 기운을 살리렴 했는데 이렇게 팔을 뻗고 다리를 뻗어도 호랑이들이 너무 기력이 없어서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요. 그러니까 몸이 좀 산산조각이 났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호랑이들이 여기 보이십니까? 시꺼먼 이런 것들이 작은 새끼 호랑이들이고 그제서야 이제 먹고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둘이 이 소식을 알리고 그를 기리고자 이런 탑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죠, 이런. 네, 그래서 도낭벽화는 아까 본생담이 이제 키질석굴에도 많이 표현이 됐고 불전도도 많이 표현이 됐고 주제면에서도 공통이 많이 되고 그리고 회화 기법 면에서도 거의 그 서역 쪽의 그림 그리는 방법들이 여기에도 도낭벽화에도 그대로 전해졌다고 보는데 일단 굉장히 어두운 배경이 많고 그리고 인물들 표현에 그 음영을 좀 중시했고요. 음영을 두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 큰 흐름상 서역과 거의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다. 키즈석굴과의 연관성이 아주 강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런 탑 형태는 중국식 건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식과 약간 서역식의 이제 합쳐진 그런 혼합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지금 요 띄운 것은 같은 주제거든요. 그런데 키질석굴에 나타난 이 그림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죠. 보이셔요? 여기 머리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자기 그냥 두니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산산조각이 난 시신을 이렇게 호랑이,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들이 먹고 있는 이렇게 한 장면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도낭석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공간이 더 할애가 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그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285굴 하나 더 보면요. 이 굴은 좀 환해지신 거 느끼세요? 환해진 거 느끼셔요? 굴이 배경이 흰색이죠. 그래서 특히 285굴은 여러 다른 석굴들에 비해서 굉장히 중국적인 석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이 좀 전까지 본 굴들에는 오히려 키즈석굴과 굉장히 닮았다. 서역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배경이 환해지고 그리고 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중국 회화는 선이죠. 중국 회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선, 필선. 그래서 그림 자세히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외관을 이렇게 보면 전체가 이런데 여기는 각각 방들이 있죠.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인면도와 평면도인데 인면도는 이게 천정이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을 복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두형 곡물 단위 두 있죠. 두. 그래서 그것을 엎어놓은 형태다 해서 복두형이라고 하는데 이에 뭐 피라미드 형태의 위를 깎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이 부분만 평평하죠. 그래서 벽면이 천장이 이런 사다리꼴 형태가 동서남북 네 군데가 나오는 그런 천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평면도를 보시면
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방은 뭘까요? 인도에서 인도를 떠올려 보면 비하라 석굴, 그렇죠? 스님들의 생활 공간. 여기 생활하셨을까요? 근데 좀 작고, 그리고 인도의 비하라는 아무 장식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 공간이니까 뭐 다른 채색 벽화를 그린다든지 뭐 조각을 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그 안배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 석굴이. 그래서 비하라굴에 이런 걸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안에 각각 들어가서 이제 참선하는 공간, 선정에 드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라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미지였고요. 이 아전타 12굴에. 그래서 여러 굴들 장면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중에서 이런 그림들 보면 이제 285굴 북벽 또 다른 벽들에 이게 불보살도들이 있는데, 이전에 봤던 불화들은 굉장히 음영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그림이 약간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반면에 이건 굉장히 선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거예요. 깊이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발원문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조성기 해가지고 누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하는 기록이 이제 한자로 자세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양 옆에 이제 공양자들 모습이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천 장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비천을 표현한 선이, 이런 선이 굉장히 가늘고 힘있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이게 중국 그림에서는 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예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화 일치에서 서예를 할 때의 그 필치와 그런 기술이 그림을 그릴 때 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인화가 그래서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전칭작, 고개지 작품으로 전해지는 여사잠도의 일부인데요. 이 나붓기는 여인의 이런 옷자락들 있죠. 이런 것이 비천의 옷자락과 굉장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285굴이 어느 다른 굴들보다 굉장히 중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뭔가 평면적인 선을 강조한 이런 그림들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가서 그냥 몇 굴, 도낭 제 428굴은 그냥 공간감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규모를 좀 가늠해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중심주굴이에요. 뒤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 석가모니 일생 장면이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항마성도 좀 전에 본 주제와 같은데요. 여기에 그 마왕의 딸들이 노파로 변한 그런 이미지 잘 보실 수가 있고, 마왕의 군사들이 와서 방해하려고 하고 막 뱀도 달려들죠. 화살도 쏘고 막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굴하지 않고 깨달음에만 그 집중하셨다는 그 이야기고요. 열반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긴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읽는 방식이 이렇게 이어져요. 순서가. 그래서 S자형 구도를 가지는데, 이 장면 보시면 우리 방금 본 그 주제죠. 마하살타. 네,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먹이는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45굴 보려고 하는데요. 당나라 7세기 중반 굴인데, 이 굴은
조상이 잘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온전하게 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제45굴은 이제 복두식 방굴, 사각형 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좀 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입구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좌우로 이런 불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복두식 석굴이 당대에, 그러니까 7세기 후반, 8세기 전반에 굉장히 유행한 석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낭석굴의 구조만 쫙 설명하고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시기에 당나라 때 유행한 석굴 형태 하면은 이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불상이 있고 양 옆에 안한가섭 두 제자와 그리고 보살상 그리고 사천왕이 있는 장면이에요. 7세기 중반 굉장히 가늘고 긴 인체에 어떠세요? 허리 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길쭉한 비례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이런 양식이 전해져 온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가섭이에요. 가섭.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이제 이제 제자하면 안한과 가섭을 뽑죠. 근데 가섭은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안한은 젊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반대편에 보면 안한의 모습. 나이도 좀 가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소조상 제작 순서를 이제 설명하는 거에 이제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지피랑 동물 털을 섞은 흙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고운 흙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채색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 사이사이에 이런 보살들을 벽화로도 그렸어요. 그리고 보관을 상당히 다르게 안치를 해서 다양하게 느껴지게끔 했고 여긴 인물의 음영을 굉장히 강조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도요. 불상 위에 여기 지금 가섭 얼굴, 안한 얼굴이 보이죠. 그 위에 천장에는 이렇게 이불병좌, 법화경의 이제 보문품에 등장하는 견보타품에 등장하는 석가불, 다보불, 이불병자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굴 외부를 나오면은 이제 도낭석굴 문물보호연구 진열 중심이라는 관이 있는데요. 1994년부터 열었는데 여기에 가면 그러니까 도낭석굴은 입장료를 내면 한 10개 굴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특굴이라는 것이 있죠. 일부 이제 돈을 더 내면 굴마다 뭐 몇백 원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굴들이 있고요. 그런데 돈을 내도 볼 수 없는 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을 위해서 또 방문자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여기에 그 석굴을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크기도 똑같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물론 실제 그림과는 다르지만 이제 그 모사도이긴 하지만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제 도낭 방문객 센터도 문을 열어서 여기에 가면 뭐 어떤 그 벽화 제작 기법, 뭐 그리고 소조상 제작 기법, 그리고 각종 디지털을 이용해서 뭔가 재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도낭 프로젝트는 올해로 30주년이에요. 그것도 199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주로 이제 장경동에서 나온 그런 각종 문서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각종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자세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국제도낭 프로젝트 2024년 올해는 국제도낭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IDP라고 줄여서 말을 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흥미로워서 보여드리는데 디지털 돈황이라고 보죠. 디지털 돈황이라고 읽고 이둔황이라는 것인데 이거 눌러보시면요. 여기 지금 서천불동, 맥적산 석굴, 유림굴, 막고골 이제 돈황 석굴이 중심이긴 한데 그 이외에 서천불동, 뭐 맥적산, 유림굴 등등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석굴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건지 볼 수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어 있고 이 화면을 쭉 내리면 밑에 석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굴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이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고 그 가상현실이죠. 이렇게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 가본 것처럼 이렇게 내가 거기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돈황 석굴 중에 돈황 막고굴 중에 한 30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